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87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947명, 해외 발생이 40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201명, 비수도권에서 746명 발생해서 수도권 발생 비율은 61.7%입니다. 이 사망자는 3명 늘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138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5명이 줄어서 누적 37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좀 줄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이렇게 봐도 될지 오늘 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표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다소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오늘 전체적으로는 236명이 줄었지만 해외 입국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늘 200명 가까이밖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이 줄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수도권 비중이 계속 37에서 38%, 많게는 40%를 넘어가는 등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15명 줄었는데 이것은 또 내일 모레 되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위중증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명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든 향후에 무슨 변이가 나오든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치명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처음으로 0%에 진입한 다음에 어제는 0.99, 오늘은 다시 0.01% 떨어지면서 0.08까지 떨어졌습니다. 0.98이요. 0.98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여전히 나쁘고 또 어떤 지표는 미세하게나마 다소 좋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 점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1차 접종을 17만 명 정도가 추가로 접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2,181명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42.5%가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 접종이 약간 더디긴 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한 16% 정도로 아직 20%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에 좀 다들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델타 변이 대응에 초점을 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더불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대가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현재 방역 체계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뭐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들이 오명돈 상임위원장 얘기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은 실제로 방역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다른 또 전문가들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방역 상황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용인하면서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위드 코로나 내지 이제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2,000명 이상이 되면서 춘정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황이 너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가 되려고 하면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돌파 감염이 되었던 신규 감염이 되었던 의료 체계의 부담도 안 줄 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돌파 감염이 아닌 신규 감염이 될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신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방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또는 출구 전략을 거론하기가 다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 국민의 여론도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이참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대호 교수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 특보 시간에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병돈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출구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찬찬히 이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률이 최소한 전 국민 대비 7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최소한 70%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40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접종하신 분의 비율이 6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지금처럼 370명, 380명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하루에 집계되는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최소한 수십 명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대 밑으로는 내려가야 우리 의료 체계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치명률이 거의 0.0001 뭐 이런 식으로 위중증 환자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케어를 받아서 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90.6%가 확진자 통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0명, 2,000명씩 쏟아지는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들이 확진자가 1,000명이나 혹은 2,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70% 이상 맞아서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중증 환자도 100명 미만이고 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네? 코로나19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오명돈 교수가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방금 제가 말한 준비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점이 언제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좀 낙관적입니다. 8월, 9월에 지금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 정도 되면은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위중증 환자 숫자, 백신 접종률, 그리고 사망자 숫자 등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명돈 위원장이 말했던 그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접종률이 높은 해외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위드 코로나는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최소한 접종률이 70%는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집단 면역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60, 70%보다 높은 인구의 80, 90%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집단 면역 접종률 높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높이면 좋은데요. 높이면 좋은데 높여야 한다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100%가 다 맞으면 좋죠. 100%가 다 맞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 없이 그냥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야 될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0세부터 17세까지 여기는 나중에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때도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냐면은 위험이 더 크냐, 이익이 더 크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때는 다른 연령군이 이미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안 되면은 이 연령대가 감염이 되고 나서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 연령대 이외에 다른 분들이 백신 접종이 될 경우에는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백신 접종이 안 된 여기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만 놓고 볼 때 위험 대비 이익만 놓고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백신 접종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네.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백신 접종의 대상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 하면 전체 인구 대비 13.5%예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86.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나 보면은 한 10%, 많게는 30% 정도가 나 백신 접종을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맥시멈이 7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전체 국민 대비. 그러면 75%도 뭐 맥시멈이 75%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70% 정도 되겠죠. 이게 70에서 75%.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구의 80에서 90%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다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달성하면 좋은데 달성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다른 하나는 백신에 대한 다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은 델타 변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델타 변이.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70%, 뭐 적게는 60% 정도 되어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니까 지금 80%, 90%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백신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신의 중요한 기능은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백신이 몸 바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침입이 더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거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몸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세포로 확대되는 걸 막아주거나 또 거기에서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백신의 1차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백신의 1차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은 위중증으로 가면서 사망을 막아주는 게 1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확진자가 다소 나와도 위중증률이 떨어지게 되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어제 오명돈 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방송을 굉장히 성토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일일 확진자 수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표가 거의 최대치 확진자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실제로는 최대치지만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10,000명. 그다음에 지금 유행 상황에서 파란색, 초록색인데요. 약간 피크가 올라갔죠? 예, 날짜를 볼까요? 8월 5일에서 4,435명에서 쭉 4,000명대 또는 7,000명대의 확진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백신의 효과는 뭐라고요? 위중증 사망을 막아준다 그랬죠? 자, 이것이 1일 사망자 수입니다. 1일 사망자 수. 볼까요? 이게 백신 접종 전에는 아까 이 피크에서 마찬가지로 거의 1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된 것이 초록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미세하게 늘어났죠. 거의 10명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전히 백신은 잘 작동하고 있으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영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상황. 영국 상황도 여기가 1일 확진자 수고 여기가 사망자 수인데요. 영국은 피크입니다. 여기가 하루에 68,000명 정도 나온 피크입니다. 이때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한 때입니다. 백신 접종을 한 때도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5만 명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5만 명을 찍고 심지어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크일 때 68,00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3만 명대나 2만 명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백신 접종을 하기 전 최대 사망자는 하루에 1,80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최대 피크를 감안하면 지금은 900명대 정도의 사망자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자가 백신 접종을 하자 쭉 줄어서 거의 바닥을 찍다가 지금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영국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고 국경도 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국인 경우에 확진자의 95% 이상이 델타 변이라는 겁니다. 델타 변이. 어제 오명돈 교수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델타 변이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고 백신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뭐라고요? 영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도 백신이 작동하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은 왜 새로운 전략이 필요 없나요? 그 나라는 뭐 오명돈 교수만큼 뭐 권위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신은 델타 변이냐, 델타 변이가 아니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향후에 이 방송에서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능하나 하는 것을 차곡차곡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감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감 주사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이제 0.98%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 독감 치명률보다는 10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지금 치명률 그리고 또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명률이 한 0.1% 정도,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오늘 한 약 37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수십 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100명 밑에 수십 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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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 그러다 어쩌다 1명 정도 안타까운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확진 환자 숫자가 수백 명대 혹은 1000명 이상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는 다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한 진통의 기간이 지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델타 변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언론들에서 델타 변이 때문에 국민의 70%가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가 백신, 두 번째가 마스크.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1차 백신 접종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는 국가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그것은 1차 백신 접종만으로도 어제 메이오 클리닉과 캐나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처럼 1회 접종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2차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국가들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이 좋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 정도가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여전히 잘 착용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80, 90% 접종한 국가와 거의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국이 인구가 6,8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2배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우리는 2,000명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망자도 우리 훨씬 낮잖아요. 왜 이렇게 낮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서 여태까지 잘 해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마스크를 너무 빨리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돌파 감염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규 감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은 백신 접종을 지금 얼마 했냐면은 1차 접종을 67%, 2차 접종을 62%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열었으니까 지금 3만 명, 5만 명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하면서도 마스크를 천천히 열게 되면 방역 상황이 훨씬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금조차도 영국보다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60이나 70 또는 70% 부근이 되면 어떻게 해서요? 더 좋겠죠.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위중증도 더 줄어들 거고 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어떤 분은 60%, 7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또 마스크를 추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70% 정도 부근되면 굉장히 좋을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가 되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설대우 교수님이나 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70% 백신 접종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럼 70% 이상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70%로는 부족한데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약간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 이하는 네.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00만 명 정도를 빼고 그다음에 지금 60대 이상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대상자의 15%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60대 이하 연령대로 떨어지면 그 비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잡아서 60대 이상처럼 그 이하 연령대도 한 15% 정도가 끝까지 백신 접종을 고부했다고 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 3,7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 인구 대비 70% 이상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끝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15%를 어떻게 백신을 맞게 할까? 인센티브를 줄까? 디스인센티브를 줄까? 아니면은 진짜 저는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12세부터 17세까지도 백신 접종을 할까? 사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세부터 17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보다는 그 위의 연령대에서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15%를 어떻게 접종하게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자꾸 70%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는 네. 말씀들을 좀 돌려서 해주셨어요. 뭐 이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지금 미국에서 뭐 파우치 소장이나 아니면 콜린스 NIH 의장 같은 분이 NIH 소장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전 국민이 백신을 꼭 맞도록 의무화하자. 근데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현금에 약간 반응을 하시고요.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에 약간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60대 이상 오명돈 교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백신 접종해야 된다. 한 15% 정도 되는데 저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분들을 백신 접종하게 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를 염두에 둔다면은 현금이 약간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대 이상 고위험군들 중에서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현금을 약간 줘볼까? 뭐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인센티브죠. 아니면 디스인센티브. 한 3번 정도 직접 보건소 직원이 3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 제발 백신 맞아주세요라고 읍소를 한 다음에도 나는 백신 안 맞겠고 백신 안 맞아서 생기는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확약서에 사인까지 하시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3번 읍소를 해드렸는데도 백신 접종 안 하셨고 지금 백신 접종 안 했을 때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어르신께서 사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이제 정부가 병원비 지급 안 합니다. 야,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건 좀 걱정스럽고 무서운데 하면서 마지못해 백신 접종할 수 있겠죠. 이건 디스인센티브입니다.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인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심지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확진자가 제로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집단 면역에 왜 도달하려고 하냐 하면은 확진자, 즉 매일 나오는 확진자를 제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로로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 작용인 위중증자를 제로로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심지어는 이것도 제로로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것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이 제로로 떨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되면 이제는 겨울의 독감이나 아니면 계절에 있는 통상의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 면역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선가 확진자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위중증을 제로로 만들려고 한다. 두 번째는 더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확진자 수도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의 개념이지 이것이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겨울마다 감기가 유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등등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유행을 합니다. 자, 감기가 유행할 때 만약에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혹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하면은 정말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의 감기 환자들이 확진자로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런 검사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검사 하지 않죠. 그리고 감기가 유행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자, 걱정하셔야 될 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노화환이 굉장히 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감기가 걸리면 자칫하면 폐렴이라던가 다른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병원에서 때로는 입원해가지고 관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감기가 확산된다 그래서 감기 확진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한 7천 명 정도가 나온 다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확진자 0명.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한 몇 개월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국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증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기존에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독한 감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통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계절 독감 혹은 더 좋게는 계절 감기 수준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백신 접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접종률이 얼마만큼 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그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아까 방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만큼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완료가 16%밖에 되지는 않지만 마스크 착용을 워낙 잘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이 상황에 전 세계인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인상적인 도쿄올림픽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도쿄올림픽으로 스타가 된 안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산 선수가 굉장히 준결승 그리고 결승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이 안산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거나 져서 그 흥분이나 혹은 그 좌절감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정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안산 선수는 항상 이겨놓고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게 얼마나 생활이 되었으면 저런 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 현장 안에서는 사실 일본 국민들도 그 참 어떤 생활 규칙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데 그 안에서는 일본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착용을 잘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된 그래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미국 치과협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실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나온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파주에 있었던 스타벅스 커피숍에 2층에서 90명 이상이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마스크를 한 사람들만 감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로이터 통신이나 그 이외에 외국의 주요 언론들에게서도 많이 소개된 그런 정도로 마스크 효과는 뛰어납니다. 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감염자, 비감염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중요한데 특히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바이러스 배출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밀접 접촉, 그러니까 2m 이내에 15분 이상 있게 될 경우에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다,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감염 상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실질적으로는 백신보다도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과의 차이는 마스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본 거죠.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은 백신이 접종이 되더라도 2차까지 백신이 접종이 되더라도 몸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냐면은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만큼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은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데 네. 백신을 안 맞은 사람만큼이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스크를 착용한 감염자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배출을 억제해 줄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데이터, 즉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그러는데 6일이 지나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바이러스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바이러스 배출만 얘기할 때는 6일 이전까지는 바이러스 배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델타 변이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이나 각국들이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조차도 마스크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근거로 이 논문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백신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마스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